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 이 탄핵 정국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만큼 미국을 둘러싼 이 전 세계가 불확실성이 짙게 드리운 이 미국의 미래에 귀추를 기울이고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맞는 대응 태세들을 또 고민하고 갖추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정부 역시 외교 안보 라인을 재정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이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또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아직까지 그 뚜렷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에선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으로 개막한 이 바이든 시대의 변화를 전망해보고 향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내다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Restore the soul and secure the future of America requires so much more than words. It requires the most elusive of all things in a democracy, unity. 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상황이다 보니까 취임식이 굉장히 간소화하게 돼서 이제 치러졌습니다. 아무래도 주방위군까지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 이번 취임식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이전의 성대한 축제와는 좀 다르게 간소와 엄숙함, 그러면 어떻게 보다면 좀 이렇게 엄중한 경계 이런 게 특징이 되겠죠.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미국 사회가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요. 그래서 대규모 인파가 취임식을 위해서 모일 수가 없었을 거고 사실 그 4년마다 열리는 어떤 미국의 최대 정치 행사거든요. 그래서 이전 행사만 봐도 한 100만 명에 이르는 인파들이 그 워싱턴 DC에 모여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그 민주주의의 어떤 성과물이죠. 그 선거 결과를 갖다가 축하하고 새롭게 출범하는 행정부를 이제 그 축원해주는 그런 행사의 장이었고, 그래서 굉장한 그 연예인들도 이렇게 그 나오셔가지고 이제 축제를 해주고 이제 공연도 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물론 이번에도 뭐 공연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코로나19가 심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그 취임식 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부분이 이제 묵념을 하고 헌화를 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로 이제 그 취임식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간소화되고 엄숙하고, 이와 더불어서 얼마 전에 그 의회에 어떤 그 폭동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도 있었기 때문에 2만 5천 명의 어떤 그 군인이 출동해서 삼엄한 경계를 하고, 이게 군사작전에서 볼 수 있는 용어들이 나온 거죠. 레드존, 그린존 해가지고 통행을 엄격하게 막는 그런 삼엄한 경계 속에서 치러진 그런 취임식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미국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취임식은 굉장히 이채로웠다. 그래서 좀 느끼는 것이 굉장히 많은 취임식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이례적이었던 것이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52년간 이어져 왔었던 전통을 깨고 전임자가 취임식에 등장을 하지 않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나오질 않게 된 건데, 대신에 이제 후임자에게 손편지를 남기는 그 전통 관례만큼은 지켰다고 합니다. 내용이 일단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관대한 내용이었다라고는 설명을 해줬는데, 보통 그러면은 그 편지, 뭐 쪽지가 더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벌 오피스에서 그러면 어떤 내용을 주로 남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정확한 내용은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드린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
백악관의 전통이 뭐냐면, 그러니까 떠나는 대통령과 들어오는 대통령이 일단은 좀 티타임을 가른다고 할까요? 예.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가 상황이 어떻고 국내적, 대외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당신이 여기서 취임하고 백악관의 주인이 되면 어느 부분,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북한 문제 신경을 써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그런 티탑을 갖고 서로 이제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 대선에 자기가 이겼다고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고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도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거는 자기가 펼쳤던 정치적 주장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러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가는 순간까지 아무런 떠나는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또 정치적으로 역풍이 크고 비난이 많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자기는 관대하게 떠나는 대통령으로 내가 선거 결과는 승복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나는 관대하게 이러한 너그럽게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남긴다. 이런 모습은 떠나고 보여주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덕담을 담았을 거고요. 사실 어떤 내용일 건가를 좀 추정을 해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셀프 송배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바이든 대통령 이름 얘기하지 않았지만 차기 행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행운과 운이 있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노트라는 건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잘 이끌어온 미국을 보다 더 번영시키고 강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런 얘기를 쓰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환송식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발언을 놓고 해석이 굉장히 분분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한 것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2024년에 이제 재선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19의 부실 대응이라든지 인종적인 어떤 불평등, 어떤 인종 논란 관련해서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수세에 몰렸지만 7,400만 표를 획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이든 대통령을 했을 때 1,000만 표도 차이 않고 그러니까 역대 두 번째란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은 견고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선이 끝나고 취임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어떤 지지층을 사로잡기 위한 자기가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공화당 색깔이 강한 그 지역의 상원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뜻을 좀 같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 지지층을 갖다가 좀 이렇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좀 비난을 할 수 있었겠죠.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티켓 파워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티켓 파워를 가지고 4년 후에 돌아온다면 재선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본다면 킹메이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패배를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것은 여전히 미국 최소한 절반의 미국인들, 유권자 절반에게는 아직은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누군가는 공화당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교감이라든가 연대를 보여줘야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재선에 나오든 아니면 킹메이커가 됐든 간에 그 지지층을 끌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손을 내밀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언제나 싸울 것이고 당신들의 말을 들을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2막이 나오는 거죠. 정치적 행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선거 승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나는 이제 미국의 미국식 민주주의 존중해서 이제 떠난다. 그렇지만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다려달라.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지킬 수 있냐 없냐를 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탄핵 부분인데 일단 지난주에 하원에서 이제 탄핵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의 시간이 됐습니다. 상원에서 혹시나 절차들이 조금이나마 논의라든지 진행이 된 게 있을지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어떤 것들이 더 남아 있고 그럴지.
지금 상황으로서 이제 하원에서만의 절차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하원에서 이제 그 탄핵안이 발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고요. 상원에서 이제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이제 상원에서 그 통과가 된 그 탄핵안에 대해서 이제 또 뭐 탄핵 심판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는 어떻게 보면 투표를 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고요. 그 이제 상원 의원들이 이제 그 투표를 합니다. 탄핵 인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데 3분의 2가 찬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하원에서만 이제 그 과반의 이상으로 찬성으로 통과가 됐는데 이제 상원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 상원으로 넘어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공론화가 되고 상원에서 이것을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하원을 민주당이 어쨌든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 그 임기 초반에 그 새 행정부 임기 초반에 탄핵 이슈가 전국을 갖다 휩쓸어 버리면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나 민주당한테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새 행정부가 나오면 이제 그 취임 100일 동안 그러니까 100 days 플랜 해갖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이 우리 행정부가 유권자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만큼 100일 동안 이만큼 많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탄핵 이슈가 딱 나오면 그게 다 시작이 돼버릴 거예요. 떠났지만 떠난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이제 그림자를 드리고 있는 거가 되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결코 반길 리가 없죠. 그러한 부분을 민주당 지도부도 뻔히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펠로시 이제 하원 의장이 잡고 있는 겁니다. 아직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서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하고 내각 인준도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히면 그때 이제는 이제 좀 서서히 그 탄핵 이슈를 다시 꺼내도 괜찮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면 그때 다시 본격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트럼프 흔적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뭐 행정명령을 비롯해서 총 17개의 명령에 이제 취임 첫날에 서명을 했는데 뭐 굵직굵직한 거를 보자면 이제 뭐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복귀하는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WHO에 재가입하는 것들도 있었고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선거에 나서서 얘기한 게 그러죠. 이제 그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돌려서 이제 국내적으로는 그 안정적인 어떤 민주당 중심의 어떤 정책을 펼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을 폐기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바이든 행정부가 그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그 지우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동할 것인가를 예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급박한 그 주요 과제로 4가지를 그 당선인 측에서 이제 제시를 했거든요. 그것이 코로나19, 그다음에 경제 회복, 인종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 그다음에 기후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처음 3가지 코로나19, 경제, 인종 문제 이거는 국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후 변화는 이제 대외 정책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어떤 행정명령을 냈었냐면 연방 시설 내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이겠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제 미국 구조 계획 해가지고 1조 9천억 달러 거의 뭐 그 천문학적 돈 아니겠습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련된 이제 그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고 또 인종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했다든가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을 갖다가 좀 이렇게 되돌리는 그러니까 이민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행정명령을 갖다가 낼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후 변화 즉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초를 해서 이제 그 외교를 중시하면서 이제 그 다자주의 그리고 동맹을 갖다 신뢰관계를 복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자주의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 국제 기구라든지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이제
빠져나왔던 뭐 WHO라든지 WTO라든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그 리더십을 거둬들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다시 돌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대외 정책을 상징적으로 폐기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복원하는 이런 노력을 할 겁니다라고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일일차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실행해 나가면서 이 우리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렇게 다릅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를 해주신 김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한반도하고 동북아 상황 좀 내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롭게 외교 안보 라인을 꾸렸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살펴보시면 뭐랄까요? 물론 이제 새로운 외교 안보 라인이지만 또 새로우면서도 익숙한 얼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 어떤 그 요직을 차지하시던 분들이 다시 중용이 됐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오바마 2.0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이제는 전문성에 기반해서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원칙 외교를 하겠다는 게 이번 그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같아요. 그 인사 등의 원칙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그 등용됐던 제이크 설리반 지금의 국가안보 보좌관 그리고 이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내정자 그리고 이제 그 웬디 쇼맨 부장관이라든지 이제 그 CIA 국장 윌리엄 번스 이제 외교관 출신 이런 분들이 등용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는 외교를 중시하겠다, 전문성을 중시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사실 초대 내각이라든지 인사를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진짜 파격적인 인사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불예측성, 불안정성을 없애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이 펼쳐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뭐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에게 득이 된다, 실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할 문제고요. 일단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정책도 이제는 우리 정부가 봤을 때 예측 가능하고 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맹을 중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과 미국 정부가 그 카운터파트끼리 이제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보다 더 안정적인 바탕에서 어떤 한반도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오바마 2.0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참 뭐랄까요? 이제 인도 태평양 주정관 같은 경우에 지금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커트 캠벨 같은 경우에는 또 피봇 투 아시아의 설계자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정부에서 피봇 투 아시아의 시즌 2가 이어질까 하는 전망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 피보트 아시아, 즉 아시아 재균형 이 정책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이제 중동이나 유럽에서부터 21세기에 아시아로 옮겨온 걸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990년대 냉전이 끝나고 이제 여전히 클린턴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중동의 그 중요성을 뒀지만 21세기에 중국이 이제 그 강력한 미국의 어떤 경쟁 세력을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21세기 초반부터 이제 아시아로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21세기 초반에 아시는 것처럼 9.11 테러가 터지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테러와의 전쟁이 국가안보 정책 전략의 완전 그 핵심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있는 전쟁의 수레에 빠졌다가 이제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이제 결단을 내려서 아시아 쪽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2기 때부터 이제 그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시작되면서 유럽과 아시아가 5대 5였다면 예전에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가 4대 6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아시아가 중요해지는 거고 미국의 군사력도 아시아 쪽으로 더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 기조를 트럼프 행정부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오바마 행정부하고 다르다 했지만 대외 정책 기조, 특히 동아시아 정책 기조에 있어서는 뭐 계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사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는 중국이 부상하는 걸 보다 견제해서 즉 중국의 힘이 오바마 행정 때보다 더 팽창한 거잖아요. 그래서 팽창한 그 중국의 힘을 역내에서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갖고 안 된다고 그래서 서남아시아까지 팽창을 시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인도 태평양이란 말이 나왔고 그 부분을 바이든 행정부도 저도 이제 그 똑같이 가져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커트 캠벨이 인도 태평양
조정원이라는 그런 중책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중시 기조에다가 이제는 중국의 팽창된 그러한 세력을 주시해서 인도 태평양 이런 지역을 쓰고 그 얘기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어떤 그 대중국 견제 정책은 동아시아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한국이나 일본 같은 영내 동맹국들에게 보다 더 확대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것은 우리가 한국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맞추고 걸 추구하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시험대에 들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영내, 이 인도태평양 지역 내의 동맹 중 가장 중요한 동맹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일 텐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언제 이렇게 첫 통화를 하게 될 것이냐, 두 정상 간의 첫 통화가 어느 나라보다 어떤 순서대로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좀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예. 의전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이제 그 외교안보를 이제 다룰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 네네. 그래도 이제 빨리 통화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외교안보 쪽에 경험도 많고 전문성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이번 행정부에서 이제 그 동맹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주요 동맹국과 통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가장 먼저 통화할 국가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유럽 동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물론 한국과 일본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대서양 동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하여튼 나토라든지 또 유럽 정상회의를 가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프랑스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유럽 스스로 독자적으로 안보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프랑스의 핵 우산 밑으로 모여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대서양 동맹과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돌리고 싶어 할 것이고 그리고 21세기에 이제 아시아로 중심축이 좀 더 넘어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의 대외 정책의 중심축을 형성해 왔던 곳은 유럽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서양 동맹 주요국들과 통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아 중요한 동맹국 일본, 한국 이런 식으로 좀 통화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은 한국을 이번에 먼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본, 한국 거의 차이 없이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하실 것 같고 빠르면 내일이나 우리 시간으로죠. 내일이나 모레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틀이나 3일째만 되면 그렇게 통화를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아시아 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좁혀서 이제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그리고 또 이제 하원의 동아태 소위원장에 선임이 된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I would describe it in one word, unpredictable. I think there'll be more coordination and dialog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Now's not the time to reduce troops, and this was something that President Trump talked about by himself. He's been known to do provocative actions when a new U.S. administration is coming in. The problem is it makes it harder to get back to the table to have a dialogue and potentially a fourth summit.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has not gotten better. In fact, it's gotten worse. 네, 이전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이제 예측 불가능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이야기였었는데 실제로 유튜브에서 이제 아이디 홍주성님께서 그렇다면 트럼프 때와 다른 예상 가능한 한반도 정책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일단 한반도 정책하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한미 관계하고 이제 북미 관계, 대북 정책이 될 수 있겠죠. 한미 관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미 동맹이 주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 이익이고 국가안보 전략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세력 균형이에요. 한반도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을 억제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그걸 위해서 주한미군을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한미 동맹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제 그 영내 차원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한미 동맹의 역할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세력 균형 즉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한미 동맹을 운영하고 영내의 어떤 그 주요 국가들과 어떤 그 긴밀한 안보 협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내에서 가장 중요한 안보 위협이 된다면 단기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중장기로 본다면 중국의 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의 부상에 어떤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나름대로 군사력을 계속 증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미 동맹을 이제 탄탄하게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동맹이 아니고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내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저기 한반도 차에서는 문제가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 영내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사이에서 어떤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에 보다 확대된 역할을 해달라.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와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중국, 대중국 어떤 수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으로 넘어가 본다면 이 부분이 이제 그 우리가 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토니 블링컨 그 국무장관 내정자가 대북 정책이 계속 실패를 해왔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이 나와서 이렇게 그 대화를 해보면 민주당 측 사람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탑다운 그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진전을 이루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그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던 접근법에 대해서 그래도 그게 뭐야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나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괜찮지 않았는가, 새로운 시도가 아니겠는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탑다운이 그 실질적인 뭐라고 할까요? 정말로 세밀하고 철저하게 잘 만들어진 로드맵 없이 북한을 상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북한에게 이용을 당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은 이제 그 북한을 많이 상대해본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특성을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협상으로 돌아가서 미국이 먼저 철저하게 잘 만들어진 로드맵과 어떤 논리를 가지고 북한을 상대할 것이다. 그래서 실무 협상부터 시작해서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그런 기조를 세우고 있고 지금은 이제 팔러시 리뷰 정책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각이 만들어지고 팀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지 뭐 대화를 멈추고 북한이 양보해서 나와야 된다. 뭐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 때와 완전히 다르게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미국은 대화도 안 할 것이다. 압박만 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보면 대화에 더 적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차이만 좀 있을 뿐이지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는 열려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미국이 내각을 구성하고 행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갈 시기가 되면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자세한 부분,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외교 안보 라인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미처 못 나눠서 그 부분은 저희가 생방송 이후에 추가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여러분들께 풀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어떨 것인가에도 좀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이행을 안 하면 대화는 없다라는 기조가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대화를 추구했지만 대화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다 보니까 자칫 그런 상황이 이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전략적 인내 이점력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전략적 인내의 전략을 미국이 채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 인내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과는 지금 많이 다르거든요. 일단 북한의 핵 능력이 훨씬 전문화 고도화됐습니다. 이제 ICBM 능력이 거의 완성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 당시엔 오바마 행정부 때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것은 그렇게 핵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았고 많은 핵무기를 그 탄두를 보유한 것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핵탄두를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본토까지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 수단, 즉 ICBM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좀 시간이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의 그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의 본토에 핵탄두를 실어서 보낼 수 있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탄두가 다탄두 형태로 해가지고 미국 항공 서부나 중부의 상공에서 탄두가 퍼져나가면서 실제로 타격을 여러 곳에 줄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ICBM의 능력도 이제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도 이제 한 3년 지났으니까 북한의 어떤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거의 완성됐다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CBM 능력이라든지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인 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방기하고 무시했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오바마 행정부 때 전략적인 데 들어왔을 때는 그때 한국의 보수 정권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이제 그 핵을 포기하게 만들어라, 거기에 그 좀 방점이 찍혔던 상황이라면, 지금은 진보 정권이 들어왔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 안보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내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도 많이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북 문제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속 이제 소통을 할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도 한국 정부의 어떤 이런 입장을 무시하기는 100% 무시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의 대화에 어떤 문은 여전히 열려 있고, 그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미국 국내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 나오는 것처럼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에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그 시간을 줄이게 노력해야 될 거고요. 그 대북 정책의 기조는 실무 협상이 될 겁니다. 실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진전을 이룬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까지 가는 그러한 바텀업의 어떤 어프로치를 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바텀업이라고 해도 급이 절대 낮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협상이 최소 차관복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급 회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바라는 것은 하노이, 그러니까 싱가포르 하노이에서 이제 교착 상태가 됐던 그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진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의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짝을 맞춰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논의가 돼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단계적 접근법을 원하는 것이고요. 미국은 아직도 포괄적 합의를 하고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자, 동시에 이행적으로 접근하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절충해 나갈 것이냐, 이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래서 요즘 주목받는 게 뭐냐면 이란 핵협정 합의를 할 때, JCPOA를 할 때 그 가장 핵심이 뭐 더 많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단계적 접근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북한과 이란이 처한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단계적 접근. 그 미국 내에서도 북한 핵 능력에 대해서 북한의 핵 능력은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왔기 때문에 핵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북한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군축, 즉 핵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제 차츰차츰 북한 핵 능력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현실론적, 기능주의적인 어떤 접근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정부 입장하고도 잘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접근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얘기했던 영변 핵시설을 갖다가 폐쇄하고, 그걸 통해서 일부 제재를 해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북돋아 가지고 결국은 비핵까지 도달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논의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북한의 입장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율을 하게 될 이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이 우선순위에 남아있도록 노력해야 될 이들이 바로 이제 새롭게 구성이 된 외교안보 라인이 될 텐데, 지금 일단 살펴보면 이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강경화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북미 대화 중개자 역할을 했었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뭐랄까요? 지금 이렇게 면면을 봤을 때
어떤 의미, 어떤 시그널을 주는 인사라고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각각의 인사들에게 어떤 점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남북미 협상 2라운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미 협상이 시작됐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이제 본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처음에 만들고 가동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두 분이 바로 지금 정의용 외교부 장관 지명자하고 이제 서훈 지금 안보실장이란 말이에요. 당시 네네. 국정원장이셨던 그 두 분이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이제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제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 이제 받아낸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하고 싶다,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공유하고 바로 이제 워싱턴으로 날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서 거기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그래 5월 말까지 만나자 이런 확답을 받아내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 거죠. 물론 북미 간의 양자 협정이지만 그 중간에서 한국이 어떤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충분히 했단 말이에요. 역적으로 해서 그러한 간격을 좁혀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뭔가 삐걱삐걱하는 북미 협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과 서훈 원장께서 다시 또 방북하고 이러면서 또 그 9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면서 다시 또 분위기를 업시켜서 하노이 회담까지 끌어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착 상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남북미 협상 2라운드를 다시 돌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다른 등이 있다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당시 안보실장이었던 정의용 실장께서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 오신 거고 예. 국정원장이셨던 서훈 원장께서 이제는 안보실장으로 오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할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정의용 실장께서는 이미 직업 외교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외교부 실무 직원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핵화 로드맵이라든지 프로세스에 관련된 그런 실무적인 것을 잘 조율 하셔가지고 이제 그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서훈 원장께서는 여전히 어쨌든 안보실장이 있으시지만 국정원과의 어떤 연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박지원 원장과도 충분히 잘 교류를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북 간의 외교부에서 만들어진 로드맵이나 프로세스, 통일부와 연계가 되겠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남북 간의 연결을 하고 이제 북으로부터의 얘기를 듣는 그런 소통의 역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외교부에서 다시 미국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용 장관께서 이제 블링컨 장관 또 밑에 카운터파트들끼리 이제 움직이면서 이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조율을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포스트는 좀 바꾸긴 했지만 역할이 좀 체인징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남북미 협상 2라운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남북미 협상 1라운드를 통해 가지고 정상회담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에 있어서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하노이를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뒤로 돌아가지 말고 거기에서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촉진시키고 중재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고 사실 그 중재안을 내는 것은 우리 정부가 하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사실 미국이나 북한이 그런 걸 주는 것보다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많이 역할을 많이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관련 입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 그리고 이제 협상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좀 중점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새롭게 재정비한 외교안보 라인이 이제 대미 혹은 대북 이제 채널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근데 또 앞서서 설명해 주시기로 지금 피보트 아시아도 그렇고 점차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외교 역시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까다로워질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또 거기에 걸맞는 인사가 또 추가적으로 단행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미 중국과의 관련 연관성이 있어가지고는요. 사실은 중국과의 어떤 환경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의 환경이 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북미 관계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외교부 인사가 이렇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중국 관련된 어떤 인사들까지 다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추가적 그런 건 없다고 보고요. 물론 가능성은 열어놔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이제 그 대미 외교에 있어서 이제 큰 변화를 줬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영내에서의 대중국 견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략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데 중심을 둬야 되고요. 한 가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북 그 협상과 관련해서 중국이 어느 정도 일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사실 중국이 북한의 뒷배가 돼서 사실 여전히 그 북한이 어떤 그 완전히 고립돼서 괴사하지 않도록 그걸 막고 있는 역할을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북제에 동참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태도도 달라지는 게 분명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 중국이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중간에서 중국의 어떤 제한된 역할이나마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어떤 그 한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나중에 뭐 마찰이 생길 부분이 있을 때 그러한 그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중 간의 어떤 그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소통이 된다면 그것이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어떤 마찰이 생기는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완충해 주는 역할, 즉 공간을 생길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복합적인 이유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와 결을 같이 해서 대북제에 동침해주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역할을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준다면 정말로 우리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힘을 얻을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예, 끝으로 북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사실 미국이 최근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도 있었고 그에 이어서 탄핵 정국도 있었고 지금 이렇게 새롭게 대통령이 취임을 했는데 미국을 향해서 북한이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랄까요, 이제 어떤 뭐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아니고 당선이 확정이 되고 취임하기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무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걸로 일관을 하는 모습인데 반대로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역시 뭐 한반도 대북 정책 이런 표현은 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뭐 김정은을 지칭한다든지 그런 표현들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먼저 서로를 부를 것이냐 그리고 부른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이것도 참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글쎄요. 다 말씀드리고 다 이렇게 잘 맞출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쉽지는 않고요. 일단 북한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8차 당대회를 마치면서 내놓은 어떤 입장이나 이런 걸 보면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고 그렇지만 또 대화의 문은 열어놨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신중한 부분을 보이고 여전히 그 대북 제재 그러니까 뭐 삼중고라고 북한이 삼중고라 얘기를 하잖아요. 대북 제재, 그다음에 코로나19, 그다음에 대규모 홍수, 작년에 있었던 홍수 이런 부분에서 북한의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8차 당대회에서도 그런 경제 부분에서 실패를 자인하고 이제 많은 내각 관료들이 경제 관료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노이 회담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미국이 북한에 관련 적대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자기들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딱 명확한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뭔가 그러한 자기 시대의 주장을 바꿀 수 있을 만한 뭔 일이 터진 게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북한도 좀 속이 탈 겁니다. 왜냐하면 대선이 끝나고 뭔가 좀 적극적인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취임할 때까지 국내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렇죠. 북한도 답답했을 거예요. 예, 뭔가 예.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변곡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면 뭐가 좀 잘 될 거고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국내가 더 어렵네? 이렇게 되니까 당대회가 오니까 결국은 대내적으로 자력갱생의 목소리를 내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원칙을 확인하는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이번에 8차 당대회에서 다 나온 얘기는 그냥 2018년도에 나온 그런 얘기에 그건 다시 재확인일 예, 뿐이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에서 약자는 북한입니다. 그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 도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을 더 공격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대북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니까 북한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애가 타는 걸 말씀드린 것은
주장을 변경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 정부가 미국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과 북미 간의 멈추는 시기를 다시 돌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미국 내 사정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한두 달 정도 한 3, 4월까지는 아무래도 미국이 국내 문제 집중하면서 정책을 갖다 이렇게 틀을 잡아가는 걸 해야 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미 간의 어떤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북 메시지를 미국 쪽에서 뭐 발사를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북한 쪽에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이제 강경한 메시지를 내면서 마지막에 대화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면서 이제 뉴욕 채널이나 이런 쪽이 좀 움직여서 이제 다시 대화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전히 북한과 미국은 입장차가 크고 간극이 크기 때문에 서로 참 말이 잘 안 통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적극 움직여줘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손을 또 내미는 것은 미국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북한이 손을 내밀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네. 또 도쿄올림픽, 사실 도쿄올림픽에서 이제 남북 단일팀을 통해 가지고 뭐 이렇게 북한이 좀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지금 아직은 정확하게 그 도쿄올림픽이 개최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개최가 된다면 또 하나의 또 우리가 평창올림픽처럼 또 카드를 쓸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어려운 상황이고 명분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 미국이 슬쩍 손을 내밀어주는 제스처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 모쪼록 어떤 그런 변화의 모멘텀이 찾아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셜 라이브 이브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